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읽고 걷는 책곳의 박물관 선생님인 김준우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박물관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중간학습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덤으로 보는 역사인데요. 에? 선생님 무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선사시대나 고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갈수록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덤을 통해서, 무덤의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의 무덤에는 많은 유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덤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었던 복천박물관에서는요, 2층이 아예 무덤에 대한 이야기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꼭 복천박물관을 가지 않은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무덤을 만든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였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영상에서 혹시 흥수아이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흥수아이라는 그 아이의 무덤을 만들면서 주변에는 고운 모래도 뿌리고 또 장미꽃도 놔두고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본격적으로 무덤을 만든 것은 그 이후인 신석기 시대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무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석기 시대 집 이름이랑 같았죠. 네, 바로 운무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무덤입니다. 네, 운무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형태였는데요. 거기에는 조개팔찌라던가 빗살무늬 토기 등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동무덤은 항아리로 만든 무덤인데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마도 어린아이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무덤은요, 그 신석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청동기, 철기, 그리고 삼국시대까지도 나타나는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서 만든 무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동널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무덤은 아마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긴 무덤. 네, 맞습니다. 바로 고인돌인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더 이상 모두가 평등하지 않죠. 계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무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인돌 중에는 이 덮개돌의 무게만 해도 300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고인돌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무덤의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었던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점은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서 반 정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고인돌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청동기 시대 때 크고 작은 이런 국가들도 많이 있었고 지배자들도 이곳 한반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인돌이 많다는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북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북한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의 강화도 등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다리가 점점 짧아지는데요.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 또는 다리가 없이 그냥 뚜껑만 있는 뚜껑식 고인돌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 뚜껑식 고인돌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아마 그냥 이거 바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고인돌이 많이 사라지고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굴이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시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유물도 함께 발견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청동 칼이라던가 청동 거울, 그리고 붉은 간 토기,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크고 작은 국가들은 각자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무덤의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속을 파내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널무덤의 형태가 널리 유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덧널무덤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이 삼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은요, 각자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무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고구려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주모, 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아마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 용맹한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고구려는 그 영토의 크기만큼이나 아주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상상이 가지 않나요? 돌을 무지하게 쌓아서 엄청 크게 만든 무덤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등장하는 무덤은 장군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장수왕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는데요. 이 높이가 무려 13m. 네, 돌의 개수는 1100개 정도 사용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겠죠?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나게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의 양식은 돌방 무덤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돌방 안에는요, 벽이나 천장에다가 벽화도 그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수렵도라던가 그 다음에 무용도 이런 것들, 사신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무덤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네, 다음 백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무덤 양식은 고구려와 같은 돌무지 무덤 양식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아직 그 무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백제는 새로운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름 그대로예요. 입구에서부터 굴이 있고요. 그 안에는 돌로 만든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네, 이 굴식 돌방 무덤은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발전된 형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굴이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여러분 모습만 봐도 도굴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이 도굴꾼들은요, 길다란 쇠막대기를 이용해서 쿡쿡쿡 무덤을 찔러보면 입구가 어딘지 금방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입구를 파헤쳐서 이 굴을 따라 들어가서 유물을 전부 다 훔쳐서 가버리면은 입구만 막아놓으면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이게 도굴이 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에도요, 유물 대신에 벽화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은요, 뭐니 해도 벽돌 무덤으로 만든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되어서요,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고 또 우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굴입니다. 이 벽돌 무덤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무덤 양식은 아니고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백제가 중국과 굉장히 많이 교류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이 시신을 넣었던 관의 나무 재질이 바로 일본에서만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일본과도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덤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무령왕릉은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왕을 상징하는 연꽃 무늬를 넣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꾸몄고요. 그리고 무덤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집처럼 그 안에 창문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주에 가면 무령왕릉의 실제 모습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무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무덤은 고구려랑 백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신라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것도 이름 그대로네요. 돌무지 덧널 무덤. 덧널 위에다가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렸고요.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우리가 경주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언덕같이 엄청나게 큰 그런 무덤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굉장히 도굴이 어려울 것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신라의 무덤은 이런 무덤의 특성 때문에 도굴이 많이 되지 않았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신라의 유물들, 금관이라던가 귀고리 그리고 허리 장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신라도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식 돌방 무덤은 조금 더 세련된 형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에는요, 천마총이나 금관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는 무령왕릉이라고 해서 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천마총, 총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무덤에 따라 이렇게 이름들이 다를까요?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먼저 릉이라는 건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 붙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붙입니다. 무령왕릉, 그리고 선덕여왕릉 이렇게요. 그러면 총은 뭐냐? 총은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그 무덤에서 나온 어떤 특징적인 유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신라의 금관총에서는 금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천마총에서는 이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용총은 뭘까요? 고구려의 무용총에서는 무용도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무용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고구려 설명하면서 나왔던 장군총은 왜 이름이 장군총이죠? 라고 할 텐데요. 사실 장군총은 정말 다 도굴이 되어서 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심지어 벽화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부터 불렀던 이름으로 장군총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사람을 우리가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장군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의 무덤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묘라는 걸 붙입니다. 김유신 묘, 선생님이 만약에 무덤을 만든다면 김준우 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오면요. 왕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아들. 그들을 세자라고 하는데요. 이 세자나 특별히 더 중요한 왕족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원이라는 걸 붙였어요. 원. 예를 들어서 조선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요. 소경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소현세자의 무덤을 소경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들을 잘 만나서 무덤의 등급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세자 알고 있나요?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인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처음 무덤은 그냥 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정조가 효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무덤을 원으로 올렸다가 나중에는 왕으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면서 릉이라고 해서 지금은 융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의 이름에도 이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정말 무덤은 바로 권력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야인데요. 가야 무덤은 기본적으로는 덧널 무덤입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덧널 무덤이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 대신에 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 덧널 무덤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신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후기로 가면서 돌방 무덤도 유행하기 시작하고요. 유물을 따로 더 많이 넣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방처럼 딸린 덧널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배층의 무덤에서는요, 신하나 노예를 같이 묻는 순장 풍습도 있었는데요. 선생님과 복천박물관을 갔었던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야외 전시실에서 그 딸린 덧널 무덤 속에 순장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풍습이었었죠. 자, 이렇게 삼국시대 무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고구려의 무덤, 뭐였죠?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이었고요. 좀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랑 굉장히 비슷했죠? 역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 우리 도굴이 쉬웠던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했고요. 조금 특별하게 무령왕릉, 바로 벽돌 무덤도 있었습니다. 다음 신라인데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가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또 발전하게 됐고요. 가야는 덧널 무덤에서 나중에 딸린 덧널 무덤이라던가 또는 돌방 무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던 삼국시대의 최종 승리자는 어느 나라였죠? 네,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통일신라라고 부르는데요. 통일신라 때도 물론 거대한 왕릉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하는 풍습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 박물관에서도 공부했지만 화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불에 태워서 이렇게 뼈만 간추려서 따로 묻거나 아니면 뼈 항아리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삼국을 통일했던 문무왕도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동해바다에 뿌려다오. 그럼 난 용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하시잖아요. 역시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나라 고려 역시 화장이 유행을 하는데요. 왕들이야 화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화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화장하는 풍습이 언제까지 가느냐? 바로 조선시대가 되면요, 화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요, 불교를 싫어했거든요. 불교를 싫어하는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화장이 금지되고 다시 땅에 묻는 매장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교에서는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상들을 이 무덤을 만들어서 땅에 묻고 또 매년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떤가요? 요즘. 네, 요즘도 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불교의 영향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그 매장을 즉 묻을 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덤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라던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덤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무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뭔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이상한데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선사시대와 삼국시대까지는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통일신라랑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가면서는 그냥 불교 얘기, 유교 얘기 하면서 스리슬쩍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의 중요성은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는 해요. 일단은 아마 무덤이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또는 화장을 하게 되면서 유물이 점점 줄어들고 또는 없다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통일신라나 고려, 조선시대가 되면 더 이상 무덤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네, 바로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역사책,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 기록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무덤으로 보는 역사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잘 따라와 줘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